그동안에 멀쩡하게 잘 지냈던 분인데 괜히 수술하게 됨으로써 수술에 따른 어떤 위험, 그런 위험 부담을 과연 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유준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은 주제, 유전성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이런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뇌졸중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유전성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훈 교수님, 모야모야병이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귀엽지 않은 그런 병이잖아요. 모야모야는 일본어로 뿌옇게 피어오른 연기,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그에 따라 작은 혈관들이 이제 뿌연 연기처럼 자라나는 모습에서 된 이름이고요. 1969년에 일본의 스즈키 그리고 타카쿠 박사에 의해서 사용되어서 모야모야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야모야병은 이 경동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막히게 되는데, 그에 따라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이 형성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경동맥은 대략적으로 뇌로 올라가는 전체 혈액의 약 8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경동맥이 갑자기 막히면 사실 그 바로 이제 뇌가 죽어버린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막히게 되면은 우리 머리 안에 여러 신체 내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측부혈과 측부순환이라고 하는 여러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든 이제 뇌를 먹여 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관이 마치 연기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모양으로 보여서 이제 모야모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관은 아무래도 정상 혈관보다 좀 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혈관이 잘 터져서 뇌출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혈관이 아무래도 좀 정상 혈관만큼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좀 어려워서 뇌경색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극동아시아 국가에서 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시아에서 연간 발병률은 10만 명당 0.5에서 1.5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북미 등 타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0.1에서 0.5명 정도로 훨씬 더 좀 적은 숫자 비율로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들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진단은 이제 결국 MRI, 정확히는 MR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T를 통한 CT 혈관 조영술, 그 다음에 고식적 뇌혈관 조영술이라고도 하는 이 시술방에서 검사하는 혈관 조영술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RNF213이라는 일단 관련 유전자가 이제 밝혀짐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에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RNF113이라는 유전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 유전자가 양성이라고 반드시 꼭 모야모야병이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RNF113이라는 유전자는 이제 우성 유전 형상으로 유전이 되고 있어서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 한 50%의 확률로 자식에게 그 유전 이상이 전달이 될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럼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야모야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령 모야모야병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지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발병 연령이 두 지점에서 피크를 이룬다는 것인데요, 유년기 모야모야는 한 대략 5에서 14세, 성인 모야모야는 40에서 54세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인 모야모야는 예전보다 보고가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건 병 자체가 점점 호발을 해진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진단 기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건강검진 시스템의 개선으로 우리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발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또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모야모야병이 있다고 반드시 증상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야모야병이 이완되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모야모야병과 유사한 다른 또 혈관 변성을 일으키는 질병도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방금 치료적 개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야모야병에서는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죠.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방법은 없고요. 유전적 원인으로 진행하는 요 뇌혈관의 어떤 진행성 폐색을 막는 방법도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저는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뇌혈관이라는 것은 꼭 유전적인 문제만을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담배로 인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혹은 다른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그런 문제들로 해서 혈관 상태를 더욱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 요소를 조절함으로써 전반적인 뇌혈관의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모야모야병이 이제 뇌출혈 혹은 뇌경색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지 사실 완전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긴 한데 뇌출혈을 겪었던 분들은 뇌출혈로 조금 더 재발을 잘하고 뇌경색을 겪었던 분들은 뇌경색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경색을 좀 겪었거나 그런 위험이 많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뇌경색 예방 차원에서 그런 항혈전제를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물적 치료에 대한 접근이 있기는 한데요. 약물적 치료보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잖아요. 사실 수술적 치료라고 아주 근본적인 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선 가장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기는 합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라는 건 뭐냐면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건 아니고요. 혈관이 서서히 막힘에 따라서 다른 혈관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머리를 다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그런 혈관을 인위적으로 이어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겹순환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고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통해서 뇌경색 재발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패스 수술이 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수술이 기본적으로 예방적 치료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은 뇌경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적으로 수술을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멀쩡하게 잘 지냈던 분인데 괜히 수술하게 됨으로써 수술에 따른 어떤 위험, 그런 위험 부담을 과연 안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모야모야병에서의 바이패스 수술은 함부로 하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어떤 증상, 뇌경색이 실제 있었거나 아니면은 뇌 관류 CT, MR 혹은 다이아목스 펫 CT라고 하는 그런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 환자가 정말로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 한해서 좀 제한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수술은 모야모야병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점은 혈관은 결국 뇌를 먹여 살리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혈관보다는 뇌가 되어야 됩니다. 혈관이 안 좋아도 뇌가 괜찮다면은 그거는 머리 안에서 혈관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우리가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패스 수술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께도 많은 검사들을 좀 권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검사들은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어떤 치료 방침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같은 거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RNF213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야모야병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모야모야병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치료 방향에 대한 결정과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제약은 사실은 없는데요. 과호흡을 할 경우 혈중 이산화탄소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뇌혈관이 수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소 미약한 뇌혈관들이 머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시적인 뇌혈관 수축이 치명적인 뇌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호흡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격한 운동이라든지 노래방에서 격한 노래를 부르다, 심지어는 라면 후 불다가 일시적으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야모야병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주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이후에 무기폐를 막기 위해서 호흡을 크게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학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